때는 조선 후기, 비옥하기로 이름난 전라도 나주평야의 한 마을에 박대감이라 불리는 지독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그만큼 지독한 구두쇠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돈 나가는 일이라면 심장이 멎을 듯 아파오는 위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등 뒤에서 그를 진드기 영감이라 불렀는데 한번 달라붙으면 피를 빨아먹는 진드기처럼 돈과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쥐어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대감의 기와집은 마을 꼭대기에서 위용을 뽐냈고 그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논밭은 모두 그의 소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쥐가 들끓는 축축한 방, 얇디 얇은 이불 한 채가 그들의 전부였지요. 박대감의 아내인 허씨 부인은 남편보다 한술 더 뜨는 구두쇠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동이 트기도 전에 머슴들의 단잠을 깨웠습니다. 이 게으름뱅이들아. 해가 중천에 뜨겠는데 아직도 이불 속이냐? 썩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지 못할까? 머슴들이 허둥지둥 일어나 들판으로 향하면 허씨 부인은 하녀를 시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장사꾼들이 버리는 시든 채소 잎이나 썩어가는 무 조각을 주워 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머슴들 앞에는 그 채소 찌꺼기로 끓인 멀건죽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소금기조차 없는 맹물 같은 죽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박대감의 품삯 떼어먹기였습니다. 그는 온갖 트집을 잡아 약속한 돈을 깎아내렸습니다. 네 이놈, 어제 점심 먹고 쉴 때 남들보다 눈을 10분은 더 붙이더구나. 그거 품삯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지난달에 괜히 자루 하나 부러뜨린 거, 그것도 내 품삯에서 빼야지. 그렇고 말고. 이런 식으로 품삯을 깎다 보니 머슴들이 손에 쥐는 돈은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착취가 반복되자 15이나 되던 머슴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이 집에서는 사람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결국 단 3명의 머슴만이 남았는데 그중 가장 우직하고 성실한 청년이 바로 석두였습니다. 석두는 25살의 건장한 총각으로 다부진 어깨와 바위처럼 단단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혼자서 다른 머슴 2~3명의 몫을 해낼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어려서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홀로 세상을 떠돌며 험한 일을 겪어온 터라 웬만한 고됨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 석두에게도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돈을 모아 어여쁜 아내를 맞아 따뜻한 밥을 함께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작은 집을 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된 몸을 누이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상상하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그러던 며칠 전 박대감은 이웃마을의 덕망 높은 윤진사가 석두를 찾아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윤진사는 머슴들에게 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품삯을 제때 주는 것은 물론 명절이면 새 옷까지 해 입힌다는 이야기가 자자했지요. 박대감은 윤진사가 석두를 자기 집 일꾼으로 데려가려는 속셈임을 직감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석두 한 명이 다른 머슴 여럿보다 나았으니까요. 여보, 큰일 났소. 그 윤진사 영감이 우리 집 기둥인 석두를 빼가려는 모양이요. 어제 보니 둘이서 밭둑에 앉아 한참이나 속닥거리더군. 석두마저 떠나면 우리 집 농사는 어찌 되겠소. 허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교활한 빛을 띤 눈으로 말했습니다. 영감, 좋은 수가 있어요. 석두 그놈에게 장가를 들여주는 건 어떨까요?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거지요. 아내까지 딸린 놈이 어디 쉽게 도망가겠어요? 장가라니. 그 돈이 다 어디서 난단 말이오. 혼례 비용에 신방 꾸밀 돈까지. 어림도 없는 소리. 아이고, 영감도 참 답답하시긴. 쯧쯧. 요즘 같은 흉년에 입 하나 덜려고 어린 딸을 헐갑에 시집 보내려는 집이 널렸어요.
장터에 나가보면 돈 몇 푼에 팔려온 처녀들이 줄을 섰다니까요. 번듯한 혼례는 무슨. 그냥 처자 하나 사다가 살림 합치게 하면 그만이지요. 허씨 부인은 자신의 계획을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석두를 장가보내줬다는 소문이 나면 다른 마을 총각들이 우리 집에서 일하려고 구름처럼 몰려들 겁니다.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의 계책이지요. 과연 당신 머리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당장 내일 석두를 데리고 장터로 가야겠소. 다음 날 박대감은 석두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 해는 지독한 흉년이 들어 장터 한쪽에는 딸을 팔기 위해 나온 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딸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는 아버지, 어여쁜 딸을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어머니.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리저리 처녀들을 훑어보았지만 값이 비싸다며 번번이 퇴짜를 놓았습니다. 이 처자는 값이 얼마요? 은전 50냥만 주십시오. 나리. 50냥. 턱없는 소리. 다른 데나 알아봅시다. 석두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 진드기 영감은 돈 쓰는 것을 목숨보다 아까워하는구나 싶었지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박대감은 은전 20냥을 석두에게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자, 내가 직접 골라보거라.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처자를 찾아봐. 나는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하고 올 테니 해지기 전까지 정하든지 포기하든지 알아서 하게. 박대감이 떠난 후 석두는 홀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은전 20냥으로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습니다. 젊고 예쁜 처녀들은 이미 비싼 값에 팔려나갔고 남은 이들은 나이가 많거나 병색이 완연했습니다. 그러다 장터 구석,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했지만 슬픔 속에서도 총기를 잃지 않은 맑은 눈동자가 석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얼굴은 때에 가려져 있었지만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와 가늘고 고운 손가락은 본래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여인 옆에 있던 나이든 사내가 석두를 보고 반갑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총각, 이 아이의 이름은 연하라 하오. 내 잠시 맡아 기른 양녀인데 친딸처럼 아꼈지요. 흉년의 덜은 돌볼 형편이 안 되어 일이 나왔소. 본래 양반 가문의 규수라. 글도 읽을 줄 알고 바느질 솜씨도 일품이요. 성정도 온순하여 분명 좋은 아내가 될 것이오. 석두는 연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그녀의 선한 눈빛이 석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연하도 석두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참의 흥정 끝에 석두는 은전 20냥으로 연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말없이 석두를 따라 나섰지만 양아버지와 헤어질 때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연하야, 이 총각이 좋은 사람 같으니 부디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라. 아비도 언젠가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러 가마. 박대감의 집으로 돌아오자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지독한 구두쇠가 머슴에게 아내를 사주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진드기 영감이 웬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떴나? 글쎄 말이야. 석두가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게 아닐까? 허씨 부인은 석두와 연하를 맞으며 인심 쓰는 척 말했습니다. 석두야, 이제 내게도 식구가 생겼구나. 마을 뒤편에 있는 빈집을 너희 신혼집으로 쓰거라. 낡았지만 둘이 손보면 살만할 게라. 석두는 감격하여 박대감 부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연하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석두가 떠나자 박대감이 아내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아내를 사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집까지 줄 필요가 있었소. 그 허름한 집도 땅값은 꽤 나가는 것을. 영감은 아직도 그걸 모르세요? 그게 바로 미끼라는 겁니다. 석두가 집까지 얻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 동네 총각들이 우리 집 머슴이 되려고 줄을 설 거예요.
그러면 일꾼은 늘어나고 그 낡은 집은 석두 녀석이 돈 들여 고쳐놓을 테니 나중에 다시 뺐으면 그만. 결국 우리만 이득이지요. 박대감은 아내의 치밀함에 감탄했지만 이내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일꾼이 많이 오면 품삯은 어찌 감당한단 말이오. 그것도 걱정 마세요. 품삯은 연말에 한꺼번에 준다고 하고 나중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깎아버리면 그만입니다. 1년 내내 공짜로 부려먹는 셈이지요. 후후후. 과연 허씨 부인의 예상대로 석두가 장가들어 집까지 얻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박대감의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보아라. 우리 집에서는 이처럼 성실한 일꾼에게 장가까지 보내준다. 열심히만 일하면 너희도 석두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모두 희망에 부풀어 환호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품삯은 매달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연말에 몰아서 줄 것이다. 이 조건을 받아들일 사람만 남거라. 많은 이들이 망설였지만 장가를 갈 수 있다는 희망에 절반가량의 젊은이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한편 석두와 연화는 신혼집에 도착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밤하늘의 별이 보였고 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밝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세요. 지금은 이래도 우리가 힘을 합쳐 고치면 아늑한 보금자리가 될 거예요. 제게 맡겨주세요. 석두는 연화의 긍정적인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밤낮으로 허물어진 집을 수리했습니다. 석두가 지붕을 잇고 벽을 쌓았고 연화는 집 안을 쓸고 닦으며 들꽃을 꺾어다 방을 장식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초라했지만 두 사람의 땀과 애정으로 폐가는 마침내 사람 사는 온기가 도는 집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정갈하게 싼 점심 도시락을 들고 밭에 있는 석두를 찾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단장한 연화의 모습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며 석두를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일하면 저렇게 예쁜 아내를 얻을 수 있겠지. 그날 이후 머슴들은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흐르던 어느 저녁, 일을 마친 석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에서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두가 놀라 문을 열자 연화가 웬 나이든 할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서방님, 이분이 제 친어머니셔요. 할머니는 김씨 부인이라는 분으로 행색은 초라했지만 연화와 꼭 닮은 자애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네. 실은 피난길에 산적을 만나 내 딸 연화와 헤어졌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시집을 갔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네. 우리 연화가 이렇게 좋은 서방을 만나 잘 살고 있다니. 이제 여한이 없네. 석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신들 입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장모님까지 모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남편의 마음을 읽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괜찮다, 연화야. 내 얼굴 본 것으로 족하다. 어미는 이제 국어를 해서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겠다. 너희에게 짐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걱정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석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내의 친어머니가 국어를 하며 살겠다는데 사위된 도리로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는가. 장모님, 그런 섭섭한 말씀 마십시오. 비록 집은 누추하고 사는 것은 팍팍하지만 어찌 장모님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습니까?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마당 한쪽에 작은 방이라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석두는 박대감의 집 사랑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작은 집에 세 사람이 지내기엔 너무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석두야. 집에 안 가고 어찌 여기서 자려 하느냐.
석두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박대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장모까지 들였다고? 내 이놈, 제정신이냐?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 놈이 늙으니까지 거두겠다고. 쯧쯧쯧. 여기서 자는 건 좋다만 밥은 한 톨도 줄 수 없으니 그리 알 거라. 그 후 며칠 동안 석두는 틈틈이 마당 한쪽에 작은 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머슴들도 그런 석두를 기특하게 여겨 일을 도왔습니다. 석두야, 자네 정말 대단하네. 장모님을 위해 자기 집을 내주고 사랑방에서 자다니. 자네 같은 효자는 처음 보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박대감 부부는 넘치는 수합과 한 푼도 나가지 않은 품삯 덕에 매일 밤 돈을 세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품삯 줄 날이 다가오자 박대감은 큰돈이 나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많은 머슴들에게 품삯을 다 주다간 우리 재산이 거덜나겠소. 어찌하면 좋겠소? 영감도 참 제가 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품삯을 주기 전에 조건을 하나 거세요. 각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면 품삯을 주고 들어본 이야기면 품삯을 안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되겠소? 영감은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거 들어본 이야기다라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해 농사를 지은 셈이 되지요. 후후. 마침내 품삯을 받는 날, 머슴들은 모두 기대에 찬 얼굴로 마당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다. 약속한 대로 품삯과 장려금을 지급하겠다. 머슴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다만 재미를 위해 조건을 하나 걸겠다. 각자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어라. 내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약속한 품삯을 모두 주겠지만 들어본 이야기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 머슴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에 응했습니다. 만석이 먼저 나섰습니다. 주인어른, 제 고향에는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을에 감이 열리는 게 아니라 겨울에 탐스러운 복숭아가 열렸습니다. 이보다 신기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 내가 들어봤다. 시시하구나. 그 복숭아를 가져오면 품삯을 주마. 다음. 다른 머슴들도 차례로 이야기를 했지만 박대감은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렸다는 이야기든 잉어가 하늘을 날았다는 이야기든 모두 들어봤다며 뻔뻔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머슴들은 분노했지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석두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석두는 전날 밤 장모인 김씨 부인이 들려준 지혜로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주인어른,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르신께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천하에 내가 못 들어본 이야기가 어디 있겠느냐. 만약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여기 있는 모든 머슴들에게 품삯을 2배로 주겠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주인어른의 할아버님께서 저희 할아버님께 은1000냥을 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차용증서가 저희 집 괴짝에 고이 보관되어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순간 박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하면 은 1000냥을 갚아야 하고 못 들어봤다고 하면 모든 머슴에게 2배의 품삯을 줘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박대감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박대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을 고민하더니 마침내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로구나. 참으로 신기한 이야기다. 와! 머슴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박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약속한 품삯과 장려금을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석두는 자신의 몫만 챙기고 박대감이 추가로 약속한 돈은 다른 머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석두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품삯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 정말이야. 하하, 그럴 리가 있겠나. 우리 장모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로운 방법일세. 저런 구두쇠에게는 저렇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시더군. 머슴들은 모두 김씨 부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석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우리 모두 김씨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가세. 그리고 석두가 짓던 방도 우리가 힘을 합쳐 하루 만에 제대로 지어드리자고. 그들은 힘을 합쳐 하루 만에 김씨 부인을 위한 아늑하고 튼튼한 방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모두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석두는 장모님의 조언에 따라 품삯으로 작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적 상인의 딸이었던 김씨 부인은 장사 수완이 뛰어났습니다. 석두야, 저런 구두쇠 밑에서 일만 해서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 곧 새해이니 종이와 대나무를 사서 연을 만들어 팔아보거라. 석두가 만들고 김씨 부인이 그림을 그린 연은 장터에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석두는 장사에 재미를 붙였고 장모님의 지혜를 빌려 사업을 차츰차츰 확장해 나갔습니다. 몇 년 후 석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연하와의 사이에서는 옥동자 같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김씨 부인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보물이 있는 것과 같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구려. 모두 장모님 덕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로운 어른의 조언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부는 쌓아둔 재물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